어제 우리는 또다시 그 패턴을 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길을 제시하면 몇 시간 만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외교가 아닌 위협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미국 항공모함의 위력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전함은 위험한 군사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전함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전함을 받아 밑으로 보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의 수사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개인적인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하메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공화국의 생존에 대해 한 발언을 조롱하며 "오, 그건 좋은 고백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이 정권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여전히 트럼프의 악수 독트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수로 시작하지만 그 악수는 약함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 악수를 받아들이면 거래를 얻고 조롱하면 압박을 받으며 위협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은 이전에도 이를 오해한 바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이를 단순한 허세로 본다면 또 놀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게스트는 하파엘 요세프입니다. 그는 케이루트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이스라엘 보수 진영에서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스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 저격수이며 중동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사실 이 인터뷰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입니다. 저와 당신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하메네이 라피는 미국에게 항공모함을 받아 밑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죠. 궁금한데 그는 그냥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건가요? 그는 그 결과를 알고 있나요? 그는 그 결과를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질문은 그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죠. 그는 어떤 대가를 받을지 알고 있나요? 그건 다른 것들에 달려 있어요. 즉, 그가 이란의 미래나 결말을 종교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죠. 그는 잃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란의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자살 폭탄범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란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구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반대 문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상식의 개념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미덕과 종말론적 비전이 어쩐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호메이니는 이런 점이 없고 같은 근본 원칙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자신을 공격할 걸 알았을까? 같은 질문을 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가 서구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걸 이해하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선의로 이란과의 협상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트럼프의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협상 시 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주 시끄러운 미끼를 던져서 판을 흐리고 그가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쿠슈너와 함께 세기의 거래를 했을 때를 보든 가자지구 거래를 보든 해방 이래 관세 전쟁이나 다른 중요한 일들을 보든 아니면 트럼프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린란드를 원했던 일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와 이란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직전 그는 또 아침에 일어나 그린란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트럼프는 모르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순간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거래 못하는 걸 모를까요?
그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권력과 거래 성사 방법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북한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이란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한 거의 모든 군사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정학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힘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가 관심을 딴 데로 돌릴 때는 갑자기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들이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 대신 그 말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JNS 밋던 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를 사용하세요. 즉 JNSTV를 입력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린란드가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어떤 미리 설계되고 미리 정해지고 미리 이해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할 때 치킨 게임이나 미끼 전략을 쓰더라도 항상 이기고 싶어 하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무엇을 이길지는 모릅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니까요.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이란이 관련 있다고 말하는 건 그가 전체 게임을 미리 설계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레드 헤링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린란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예시를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레드 헤링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의 세계적인 야망 속에서 그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그의 세계적 야망은 팍스 아메리카나로 팍스 로마나와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강요하는 개념이죠. 트럼프의 독트린은 바로 레이건, 처칠과 같은 전통인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내가 너무 강력해서 네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나는 네가 내 친구로 남는 것이 이득이 될 만큼 충분히 강력해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가 그린란드를 노릴 때 이게 어떻게 허수아비 논리인가요? 그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싶다고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게 마두로였나요? 맞아요. 그는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를 체포하죠. 사회주의자, 아니 공산주의자, 폭군, 남미에서 카르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주요 국가의 수장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헤즈볼라가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해서 많은 자금을 얻는 통로이고 중국과 이란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에겐 매우 전략적인 적입니다. 트럼프도 여러 번 말했듯 적은 베네수엘라나 이란 국민이 아니라 그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게 되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며칠 후 그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즘 그린란드에 관심이 쏠리는데 마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레드입니다. 트럼프가 이 행동 하나로 5마리의 새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또 도망쳤죠. 우리가 아까 말한 건 트럼프가 2015년부터 이미 이런 말을 했다는 점이에요. 2016년 당선 전부터요. 미국이 남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나프타든 나토든 아니면 미국이 자금을 대는 유엔이든 예를 들어 나토의 군사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2%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3%에서 5% 사이를 내고 있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2% 미만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군사적 이익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에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사용하죠. 복지 지출이나 유럽 내 각종 정부 지출에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세계를 위해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 미국의 돈과 납세자,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방금 다보스에서 그가 그린란드를 우리에게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싸우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최근 방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트럼프니까 꼭 해야만 했던 것처럼 아주 트럼프다운 방식으로 만약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우리는 1월에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944년 1월 6일 우리가 참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독일어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뭐의 오른쪽? 그게 바로 트럼프 정보국이죠. 그게 바로 트럼프식이죠. 뭔가를 좀 넣어줘야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제가 땅일로 샜네요. 우리가 말하던 대로 트럼프는 미국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는 정말로 미국 우선주의자죠.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끝내지는 않을 거고 미국 우선과 미국만에 대한 전체 대화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트럼프는 정말로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레이건 독트린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고 싶다면 세계 초강대국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유럽은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거래들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력해졌고 스스로 무력해진 겁니다. 미국이 소련의 공산주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지켜온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거의 허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결국 우리를 이란이라는 핵심 주제로 다시 이끕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요.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뭔지 궁금했는데 사람들 관심을 끌 미끼가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지금 이란과 벌이고 있는 치킨 게임은 뭔가요? 우리가 두 가지 전략, 미끼 전략과 아까 이야기한 걸 마무리하고 싶어요. 결말이 좀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가 그린란드에서 한 일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기도 하고 마두로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남겨두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이익은 그린란드를 보호하는 데 있고 나토가 대응하거나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겨우 13명의 병사로 그랬습니다. 13명입니다. 미국인들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준비하자 그에 대응해서 파견한 병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보스에 가서 아주 냉정한 애정 어린 연설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951년 체결한 협정을 다시 활성화하며 이제 미국이 그 광물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북부 무역로를 보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북대서양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어떤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확히 무엇을 얻을지 몰랐지만 자신이 이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헤링이라는 것, 제 생각에는 이 레드 헤링이 실제로는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국제적으로 이런 모든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우리가 그가 뭘 하는지 모를 때입니다. 12일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카타르에 가기 한 달 전 비행기를 탔지만 이스라엘은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는 백악관에서 비비와 싸웠고 전 세계는 이제 끝났구나. 저들은 친구가 아니야라고 했죠. 겉으로는 그와 비비, 전투원들이 대립하는 듯 보였죠. 이 둘은 현재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 사이 역사상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비비를 모욕했고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일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비비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휴가를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3시 30분 모두 사이렌과 곧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아니 1시간쯤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60일을 줬다. 오늘이 61일째 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상황을 흐리게 만들어서 모두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치킨 게임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서로를 향해 절벽을 향해 운전하다가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아니면 시청자분들을 위해 흔한 예로 트랙터 2대가 옥수수밭에서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트랙터 대 트랙터 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엔 누가 방향을 틀어 피할지 정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악수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당신이 이 대화를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일 거예요. 트럼프는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악수할 때 당신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다가 그제서야 손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봤어요. 가장 뚜렷한 예는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옳았는지는 또 다른 논의일 수 있죠. 그게 정말 성공적이었다면 그건 실제로 그가 원했던 정치적 목표, 즉 무역에서 완전한 상호 무관세나 실제 관세 인하를 얻으려는 것이었죠. 유럽과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행정부는 30개국 이 완전한 무관세 무역, 즉 완전한 자유무역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죠. 무관세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봐. 나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기술과 지적 재산을 훔치는 사람들을 좋아하나요? 그들의 거래와 우리 경제를 망치려는 이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했다고 느꼈을 때 그는 물러났고 모두가 그에게 말했죠. 이제 그만해. 충분히 했어. 네가 이겼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물러나고 상황이 진정되고 결국 그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가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끌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는 자신이 얻을 것을 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권력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한데 언제 놓아야 할지, 언제 충분히 이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치킨 게임을 할 때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치킨 게임을 세계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그리고 P500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공포를 외치면서 닭장에 늑대가 들어왔다고 소리칠 때 말이죠. 결국에는 S&P 그리고 P가 치솟았죠. 알겠어요. 달러가 약간 약세이긴 하지만 미국은 아마도 그걸 회복할 거고 트럼프가 하는 일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는 매우 높아요. 마치 강한 미국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마치 강한 미국이 강한 미국 경제를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거의요. 좋아요.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하세요. 치킨 전략을 적용하고 이란과 치킨 게임을 하세요. 그게 어제 있었던 협상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가 쿠슈너와 함께 이스라엘에 왔을 때요. 그리고 그들이 세계 거래를 원했을 때요. 여기서 아주 시끄러운 논쟁이 있었어요. 특히 틸로밋에게 종교계에서요. 그걸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종교 시온주의자. 종교 시온주의 세계. 우리가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협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종교 시온주의자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겪었고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화와 협상 내용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동예루살렘을 인정해야 하고 실로를 인정해야 하고 엘리트를 인정해야 하고 헤브론을 인정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권을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C구역에 대한 핵심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합의와 상관없이 일어날 일이었어요. 네, 그게 합의였죠. 지도도 이미 완성됐고 저도 그 지도를 봤어요. 이건 이스라엘 정부가 시도한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리아치의 주권을 선언하려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방적인 거래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나 하마스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말할 때 누구를 말하나요? 그들은 아바스의 테러 장려금 행정부든 하마스든 어느 쪽도 무장 해제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와서 나는 기꺼이 협상에 임하겠다. 이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말한다면요. 그러면 미국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트럼프가 지금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제 생각에 그는 마음속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하메네이. 이슬람에서 후다이비야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말해주세요. 후다이비야는 무함마드가 유대인들과 맺은 협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메카에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대부분 유대인 부족들이고 그게 바로 꾸란에서 실제로 인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카의 부족들, 즉 메디나의 부족들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동맹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함마드와 그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메카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다시 메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카이바르의 유대인들에게로 가는데 그곳은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대피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무함마드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 부족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합의를 위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그들은 안전한 여행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족들은 지도자를 잃게 되고 무함마드가 장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개념은 모든 합의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의 더 큰 목표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에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할라카의 이슬람 버전입니다. 당신의 신념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는 방식, 이라크 수니파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시아파의 공격으로부터 말이죠. 만약 시아파가 공격한다면 시아파가 공격할 경우 당신은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 시아파인 척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해졌을 때 당신이 돌아와서 직접 그들을 학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아랍어 인용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알라는 인내하는 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자 그는 물었습니다. 이 하메네이가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냐고. 트럼프가 그를 파괴할 걸 모르는지 말이죠. 한편으로 트럼프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후다이비아를 믿는다는 걸요? 아라파트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왜 오슬로 협정을 위해 시온주의자들과 협력하느냐고 질문받았을 때 그는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후다이비아. 나질이 왜 시온주의자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느냐고 질문받았을 때도 그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의 단어는 서양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동에서 아랍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런 종류의 단어를 사용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매우 친근한 서양식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할 때 그 의도를 정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 지금 그래서 그들은 알다시피 환상의 예술, 일종의 후드나 예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맞죠? 서구는 후드나 즉 휴전이라는 개념에 여러 번 빠져들었어요. 맞죠?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정부들도 후드 즉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일시적 합의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당신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대체로 단기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서구는 당장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 빠져듭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런 환상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안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당신 생각에는 어디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기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쿠슈너와 함께 그 거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여기서 대화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벤 샤피로가 말하듯 현실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흐름을 읽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압니다. 현재 미네소타의 아이스 상황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는 크리스티 노엄을 톰 홀먼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서방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아시다시피 비엔나까지 전부 무슬림들은 발칸 전역과 비엔나까지 모두 웨이크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 땅, 즉 한때 이슬람 영토였던 곳에 대한 서방의 지배가 일시적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청중을 위해 와크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와크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복당하면, 즉 포기된 후에는 사람들은 정복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행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누군가가 충분히 강력해지면 그들은 지구 어디에서든 그렇게 행동합니다. 멕시코의 아즈텍일 수도 있고 아시아의 몽골일 수도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전반적인 반도를 가로지른 아랍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한 땅이 알라의 이름으로 정복되면 그곳은 무슬림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르바리 국가의 칼리프국, 바르바리 칼리프국, 오스만 칼리프국 혹은 다른 어떤 칼리프국을 지배했든지 간에 그 땅은 영원히 무슬림의 땅이며 언젠가 다시 무슬림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론이고 이것은 서양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유럽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비엔나, 그들이 정복하려고 했던 곳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2번 멈췄던 적이 있었는데 그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오스만 제국을 막아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오스만 제국은 당신들은 이해 못한다.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를 내부에서부터 정복할 것이다. 알라는 인내하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거나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카메네이는 시아파 무슬림이고 아야톨라가 이끄는 IRDC,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조직입니다.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파가 있고 9천만 이란인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랍인은 아닙니다. 그곳은 다른 나라입니다. 79년 혁명 전까지는 서구화되어 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메네이가 이러한 이슬람 원칙들과 함께 그들이 고수하는 이러한 원칙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예측하거나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웨이크프와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후다이비야? 그런데 카피, 나에게 물어볼게. 어떻게 생각해? 그가 미국 군함을 위협할 때 그게 진짜 위협이라고 생각해? 즉,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그가 미국 자산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 만약 그가 항공모함을 침몰시킨다면 그건 그 정권을 완전히 끝장낼 거야. 나는 항공모함이 침몰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지? 미국은 몇 척이지? 아마 항공모함이 12척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미국이 가장 많지. 그 다음이 아마 중국일 텐데 3척이나 4척 정도밖에 없어. 정말 적어. 그건 그 정권의 소멸을 초래할 거야. 왜 그가 지금 트럼프에게 그런 발언을 하는 거지? 트럼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힘의 외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핵무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미국 군대만으로도 충분하지. 가끔 우리는 미국 군대의 위력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를 가진 나라가 누구지? 미국이지. 미국 공군이야. 세계에서 비행기가 2번째로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 미국 해군이야. 이렇고 미국은 전 세계에 퍼져 있지. 그리고 이 항공모함들을 동원할 때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잊을 수도 있어. 미국이 그런 일에 대응할 때 그건 단지 항공모함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했어. 그리고 아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트럼프 쪽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 나는 하메네이가 좀 더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 그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다른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하는 것 같아. 시도를 다 해보는 거지. 우리가 그들과 마주 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고 다시 불러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어. 그들은 핵합의를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위협하는 걸 멈추지도 않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악수 독트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상대를 끌어당기고 압박을 가하는 게 흥미로운 거야. 그리고 그는 언제 손을 놓아야 할지 알아. 내 생각엔 뭔가 있어.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손을 놓아주는 듯한 느낌을 언제 줘야 하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그가 이란에서 외무장관 회담이 진전되는 걸 볼 수 있어. 이 주후에 우리가 다시 연락할 거야, 맞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괜찮아 보이고 트럼프가 거기서 손을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가 트럼프가 진짜로 한밤중에 강수를 둘 수 있는 순간이야.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트럼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이죠. 이건 6월 12일을 앞둔 몇 주 동안 우리가 했던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했죠. 모두를 대신해 말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참여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잃었고 이스라엘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트럼프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의 시작에서 말했듯이 저는 그들에게 60일을 줬습니다. 오늘이 61일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영국에는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부카는 특히 그렇죠. 사실 제대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질문들이 나오고 트럼프가 시작할 때요. 그의 행동은 정말 비이성적입니다. 그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든 아니면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는 여러 번, 정말 수없이 여러 번 자신을 증명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결국 무엇을 얻게 될지 본인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기고 싶어 하고 충분히 이겼다고 느끼면 놓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이란인들을 끌어당기고 멀리까지 늘려놓고 있어요.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게 미국 의회 내에서의 정당성이든 미국 국민이든 서방이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보여줬다고 느낄 때 나는 모든 선택지를 소진했다고 느낀다. 그럼 우리는 다시 61일째를 맞이할 겁니다. 제 질문은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좁혀보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데 이 동맹 재편성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미국과 100% 동맹을 유지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당신과 저는 이미 자세히 이야기했고 제 청중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미국-이스라엘 관계의 재조정입니다. 이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느끼며 이 일을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을 완전히 이해하고 미국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재구성할 때 당신의 영향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주체들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국제적인 질서의 정당성입니다. 두 번째는 서방 진영에 속한 사람들과 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언급한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의 이 이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의존하기보다는 더 독립적이고 동맹 관계로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맞아요. 서구의 근본적인 원칙들이죠. 그것들은 우리의 전통에서 나오고 우리의 종교 경전에서 나오고 수천 년의 경험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겪어온 모든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성적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모세가 선과 생명을 선택하고 악과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하는 다소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길 권합니다. 서구의 모든 적대 문명들을 말이죠. 아니요, 그건 이성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성적이었다면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을 독특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특별한 아이디어들, 아주 훌륭한 생각들이 힘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쿠파르로 보거나 중국의 100년 마라톤 지배에 방해되는 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든 적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유엔, 유럽연합 같은 개념들은 우리 편, 즉 서방 측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개념들, 즉 서구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은 힘으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허세라는 것은 나토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거나 나토가 서방을 공산주의의 팽창이나 침략 혹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시 불붙여져야 하고 그들이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바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선이나 유토피아적 외교가 아니라 힘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는 벼랑 끝 전술과 관련됩니다. 이건 터커 칼슨이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당열해서 서방을 파괴하려 하고 모두가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우선 경제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다시 한 말씀이지만 브링크스는 인도와 중국 간의 경제 동맹입니다.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르다고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니고 브링크스 회원국 모두는 기억나지 않지만 경제 동맹입니다. 전쟁 시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적의 적입니다. 전략 이론으로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브라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터커 칼슨입니다.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마크 레빈 같은 사람들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수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게 될 것이고 이라크 2.0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허세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서방 측에서는 상대 진영 동맹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존기 호랑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얻는 모든 것을 모방하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증명했습니다. Within days. 우리는 하루 만에 그들을 통제하고 12일 만에 포드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두 가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서방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는 나토가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토가 그 힘을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미넨 정상회담에서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넨 정상회담에서 그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유하고 과거를 공유하며 뿌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운명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 우정, 이 동맹은 역량 동맹으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며 저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서방의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동맹의 재편성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은 이런 동맹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본질만 남기도록 벗겨내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유로피언 유니언 역시 그들의 무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등장해서 유럽 대부분을 무역력으로 재정렬시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는 8명 혹은 13명의 병력을 그린란드에 보냈죠. 이 모든 것의 약화나 재정렬로 인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리고 오직 미국에만 의존하게 될까요? 그건 매우 다른 전망입니다. 트럼프나 공화당 행정부 아래에서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호적이지 않은 미래 행정부 아래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허세에 관한 것이죠. 그들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내 허세적인 측면도요. 우리는 동맹과 같은 것들을 분리해야 해요. 유럽연합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연합체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어떤 고유한 관계를 공유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즉 그들이 하나의 통치기구를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고 북미 동맹으로 스스로 방어해야 할 거예요. 동맹을 맺는다는 건 정부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세계주의적인 것들이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도를 존중해야 하며 자기 나라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 관련도 없는 어떤 상위 기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나라와의 관계여야 해요.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세계주의가 증명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 간의 동맹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든 쪽에서 나와야 하고 그게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 중 하나는 그로이퍼 운동 그리고 각성한 우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황금 식탁에서 먹고 있으며 미국의 노력의 결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등 자금 지원 단체들이 이스라엘 옹호를 위해 미국 정책을 만듭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38억 달러를 신용 서비스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를 다시 강조하는 게 중요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돈은 다시 미국 경제로 돌아가는 돈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과 계약을 맺으며 미국 내에서 미국 돈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과 서방의 이익을 매우 적대적인 지역인 중동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국이며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의 세계 지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헤게모니, 즉 지역적이든 세계적이든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가치들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으며 그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맹의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의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동맹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고립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 관계를 실용적인 목표를 넘어서 두 나라가 공유하는 도덕적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춰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이런 뜻인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들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의존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비가 10년에 걸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신용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억 달러로 우리는 공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매번 모든 행동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존중하는 것처럼요. 제 말은 우리가 이전에 나토와 유럽연합에서 차별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동맹이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의존적인 관계에서 동맹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팔고 정보를 교환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주권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서구의 가치와 지배력을 중동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이며 미국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관계는 우리가 다시 본 최고의 관계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 즉 비비와 트럼프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 악수를 풀고 자신이 괜찮은 거래를 얻었다고 느끼며 자리를 뜬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자리를 뜬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바마의 거래보다 더 나은 것이죠. 즉 모든 것이 오바마의 거래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농축은 멈춰야 합니다. 핵심은 그들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며 루비오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존재론적 위협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력과 같은 대리 정권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물러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알겠어, 나는 이겨야 해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그의 임기 말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를 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계속해서 농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1983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라크 시설 폭격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맞습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비슷한 위협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동맹국들이 우리 대신 해줄 수 있을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죠?
영화 대부에서 비토가 족한가 누군가를 세례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탄을 저주하는 동안 바로 그 장면에서 그의 모든 적들이 제거되고 있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비비가 유엔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나스랄라를 제거하라고 신호를 준 거죠.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나중에 사과하는 게 낫다. 우리는 이곳에 살지 않고 우리가 사이렌 소리에 아침을 맞이하고 두 번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인들만큼이나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총기를 숨겨 휴대해야 합니다. 혼합도시의 이웃들이 2021년처럼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1929년이나 1935년 또는 1948년, 1963년, 1967년, 1973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야망이 없길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야망이 없다고 그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이 공격할 것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위협을 본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요. 저는 이 대화의 핵심이 지금 트럼프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느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6월 12일을 앞두고 우리가 느꼈던 그와 같은 느낌인가요? 저는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란 정권에 학살당한 수만 명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파포 대통령이고 그들은 파를 했으니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모든 걸 갑자기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항상 그래왔듯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을 가장 잘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테헤란이 그 악수를 약점으로 오해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인샬라 라피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모시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세계를 형성하는 사건들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며 새로운 소식도 계속 전해집니다. 다음 팟캐스트 때쯤이면 중동의 모습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